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사 관계자들을 만나 사회적 약자를 자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됐다며 시국 문제에 대한 중재와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또 부처님의 넓은 자비심으로 보듬어달라며 잔뜩 몸을 낮췄습니다. 잇따른 재판 불참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나라를 마비시키자고 선동하더니 우리는 이 서울을 뒤집으러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 정권의 집단으로 장하대로 집결하라. 몸을 의탁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스스로를 약자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도피해 있는 조계사를 제2의 투쟁본부로 삼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일부 민주노총 회원들은 천막 등을 트럭에 싣고 조계사로 들어가려다 경찰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한 위원장 역시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한 불교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총파업을 선동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피해 또 다른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데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서한환입니다. 경찰이 룸살롱 건물 지하의 철문을 뜯어냅니다. 계단을 따라 반대편으로 올라가니 호텔이 나옵니다. 철문으로 위장한 지하 통로로 성매수 남성들을 이동시킨 겁니다. 경찰이 호텔 복도에서 업소 관계자와 여정업원들을 제압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무전하지 말고. 무전기 빼라고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객실에선 당황한 성매수 남성이 급히 나오다 경찰에 붙잡힙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 앞입니다. 이 룸살롱에서 2차 성매매 장소인 바로 옆 호텔까지는 비밀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의 퇴폐 유흥업소를 집중 단속해서 22곳을 적발했습니다. 단속된 업소 가운데 한 곳에만 범죄 수익금으로 무려 18억 원이 몰수 보전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룸살롱 업주 등 8명을 구속하고 여종업원 등 9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지난달 13일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흉기 협박 사건. 곧이어 차량에서 흉기를 들고 다가옵니다. 32살 최모 씨는 당시 아이가 차에서 자고 있는데 뒷차가 경적을 울려 홧김에 흉기를 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최 씨가 오히려 자신의 아이를 여러 번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이 골목길에 그 베란다 난간에 이제 얘를 죽이겠다고 그때 당시 얘기가 50일도 안 된 아이였거든요. 지난 6월엔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전문기관에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도로 옆에 쓰레기 옆에 버둥거리고 있으니까 자기 아이인 줄 알고 놀라서 바로 112 신고했다고 하거든요. 남편이 그 도로에 아이를 내버려 두고 집으로 그냥 들어간 거죠. 최 씨의 부인은 자신도 남편에게 여러 번 폭행을 당했다며 최근 남편 최 씨를 신고했습니다. 최 씨는 과거에도 어린이와 여성을 폭행해 입건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흉기 협박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협박 전화를 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블랙박스 화면에 찍힌 여성의 전화번호를 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특수협박과 가정폭력, 그리고 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지난달 말 아이유가 검은 속옷만 입은 채 공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상에서 확산됐습니다. 한 네티즌이 아이유의 팬미팅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한 겁니다. 아이유의 소속사는 이 합성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을 비롯해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를 유포한 악플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아이유 측이 문제 삼은 악성 댓글은 82건에 이릅니다. 특정해서 수사를 진행을 해야죠. 아직 특정된 사람 없습니다. 소속사는 컴백 이전부터 악플을 꾸준히 모니터하고 증거 자료를 모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유는 2013년에도 악플러를 고소한 바 있지만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합의하며 악플러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소녀시대 태연과 미스A 수지, 배우 이시영 등도 악성 루머를 유포한 이들을 고소하는 등 강한 법적 처벌을 통해 재발을 막으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편 아이유는 연말 시상식을 보이콧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시상식에 참석 요청을 받은 바 없고 향후 콘서트 일정에 따라 다른 시상식 참석은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할 때 내세운 죄명 중 하나가 외화벌이 단위를 제멋대로 조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영민 외화벌이 단위와 제외기기를 조직하는 모든 문제를 손안에 거둬쥐고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함으로써 그만큼 북한에서 해외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 하지만 최근 해외 일꾼들이 잇따라 실종되면서 북한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 북한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독일과 중국의 북한 해외 일꾼 여러 가족들이 자취를 감춰 국가보위부가 재외공관들에게 감시를 강화하란 지시를 내렸단 겁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북한 해외 근로자들이 매년 우리 돈 1,8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외 근로자가 지금 5만 8천 명이 나가 있는데 1억 3천만 불 내지 1억 5천만 불 수입을 올린답니다. 북한은 당창건 기념일 등 각종 기념 행사에 필요한 외화를 충당하려고 더 많은 근로자들을 파견한 상황.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들이 처벌을 피해 가족들과 함께 몸을 숨기면서 김정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지난 봄 가짜 백수호 파동 기억하십니까? 이업 우피소가 혼입된 백수호 제품을 판매하다가 당시 9개 업체가 적발됐고 대규모 환불소동까지 벌어졌는데요. 백수호 파동 그 이후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믿고 먹어도 괜찮을까요? 토종 백수호 수확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죠. 날씨가 추워지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죠. 때문에 혈개선한 건강식, 질병 예방에 효과가 좋은 약초는 더욱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백수호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약초인데요. 진짜 백수호를 찾는 법과 백수호 요리 등 백수호의 모든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백수호 원료에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재배 유통이 금지된 이업 오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업 오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21개 제품 중 이미 회수 폐기된 8개 제품을 제외한 13개 제품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며 13개 제품 모두에서 이업 오피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불티나게 팔리던 백수호 제품들은 이후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가짜 백수호 제품 때문에 진짜 백수호를 재배하던 농가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재배부터 유통 단계까지 진짜 백수호를 전달하기 위해 구슬땀으로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100% 백수호를 직접 재배하고 나누는 작업을 하는 중이라는데요. 힘들죠. 사실은 농민들은 속이려고 그거 속이는 게 아니고 짓는 대로 농사 짓는 대로 그대로 팔았는데 그 과정상 유통 과정상에서 그렇게 된 거지 결코 농민들이 속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정직한 백수호를 유통하기 위한 노력이 모여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인 GAP 제도를 도입하게 됐답니다. 4월 22일 날 이제 백수호 파동이 이제 됐는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영주 백수호만큼은 뭔가가 좀 다른 거 색다르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GAP로 해가지고 GAP는 재배 과정을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깨끗하게 진짜 식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GAP고. GAP 제도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인데요.
흙에서 직접 캐낸 백수호는 한 번 더 수작업을 거치는데요. 하나하나 육안으로 살피며 먹을 수 없는 부위를 잘라내고 사이즈별로 구분을 해둔다고 합니다. 밭에서 키운 걸 씻기 세척하기 위해서 종류별로 골라내는 거잖아요. GAT 제도를 도입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 판매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데요. 전문 인증기관의 기준에 맞는 인정받은 백수호가 되기 위해 농가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밭에서 수확해온 백수호를 이렇게 선별을 한 다음에 이렇게 탈피기를 이용해서 세척도 하고 탈피도 하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겁니다. 크기별로 구분된 백수호는 이곳에서 물에 씻겨 깨끗하게 세척됩니다. 회전하며 생기는 마찰에 껍질 제거까지 완료된다고 합니다. 3-40분 정도 회전하면은 이물질 다 빠지고 흙도 다 빠지고 이제 말리기 바로 전까지 탈피가 다 진행이 됩니다. 크기별로 깨끗하게 세척된 진짜 백수호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세척된 백수호는 12시간 건조를 통해 유통되기 좋은 상태로 말려주는데요. 하루 동안 잘 말려진 백수호가 모습을 보이는데요. 깐깐하게 재배한 만큼 뿌듯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 백수호와 이어부피소가 섞이지 않게 철저한 관리를 하는 노력. 이런 노력 덕분에 올 겨울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정직한 백수호를 만나볼 수 있겠는데요. 정품 백수호 생산을 위해 지자체, 장목반, 농가와 협력하여 생육시에 포전을 교차로 답사하여 재배 단계에서부터 이업 부서가 섞이지 않도록 철저한 포전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매 단계에서는 과학적 검증을 통해 정품 백수호만이 시장에 출하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통해 농가별로 PCR 유전자 검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산된 백수호는 실험실로 옮겨지는데요. 연구소에서 정직한 백수호인지 아닌지를 유전자 검사까지 따로 진행하게 됩니다. PCR은 세포 내에 보이지 않는 DNA라고 하는 물질을 증폭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백수호와 이어부피소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특이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PCR 기법을 통해서 증폭을 시키게 되면 백수호와 이어부피소 간의 차이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적용하여서 백수호, 이어부피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각 스테이지별로 이제 각각 온도가 있는데 이 온도를 변화를 줌으로써 그 DNA가 증폭되게 됩니다. 1번에서 5번까지가 백수호고요. 우측에 6에서 10번까지가 바로 이어부피소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명확하게 차이가 나죠? 정직한 백수호. 그렇다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는 걸까요? 있는 거죠. 인체를 그런데 실험하려다가 실험 그런데도 우수 정근 보급과 안전한 백수호 생산 그리고 품질 관리 완벽을 기해서 명성 회복과 더불어 소비자가 신뢰하는 백수호를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면역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나
머리가 빠지시는 분들, 또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 성장이 더딘 아이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가정에선 백수호를 어떻게 먹을까요? 백수호로 만든 백숙이에요. 갱년기에도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고 그죠. 그리고 몸이 찬 사람들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그래요. 백수호는 집에서 보양식의 재료로도 쓰이는데요. 달게 백수호와 배추 등 약재를 넣어서 푹 고아내면 그만한 건강식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육수까지 백수호 우린물로 넣어주면 국물에 백수호가 완전히 녹아 건강한 맛과 향이 더 진해진답니다. 이야, 정말 맛있어 보이죠? 뜨끈한 국물에 백수호 백숙이라면 겨울나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백수호는 특히 40, 50대의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냄새 좋다. 먹어보니까요, 향이 참 좋고 맛도 고기가 쫀득쫀득한 게 고기가 참 맛있네요. 닭이랑 같이 먹으니까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닭 속에도 하소 향이 듬뿍 배어서 향긋한 그런 맛이 나네요. 정직한 농산물이 농가도 소비자도 건강하게 만들죠. 점점 추워지는 겨울 날씨, 정직한 백수호로 건강 챙기세요. 네, 아침경제 골든타임 오늘의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훈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곽수족 경제학 박사,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9회까지 모르는 게 야구라더니 9회 역전승으로 한국이 야구 프리미어십이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지난밤 잠 못 주무셨죠? 네. 경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젯밤이었고요. 제가 이제 야구를 끝까지 다 시청을 했고 예. 승리의 기쁨도 온 가족이 함께 다 나눴었는데 8회까지와 이 8회, 9회 전과 9회 이후부터의 한국 팀의 모습들이 뭐 전혀 달랐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9회 첫 번째 타자로 이제 나섰던 오재원 선수가 대타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네.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싸하게 많이 반전이 되면서부터 한국 특유의 이제 끈기와 근성이 나오게 됐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대호 선수의 또 그쪽에 2타점 역전타가 나오면서 이제 승리에 이제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선의 4번 타자라고 불리는데 이대호 선수 어제도 결국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유독 일본에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제가 왜 8회까지 하면 7회까지 던졌던 이제 오타니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오타니 앞에서는 실은 한국 선수 이대호 선수도 뭐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랬지만은 역시 마지막에 뭐 조선의 4번 타자 뭐 이런 별명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자기의 모습을 다 보여줬었고 이제 50억의 선수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본은 자신들이 키운 호랑이에 한번 제대로 물린 셈인데 일본의 충격이 상당한 것 같아요. 지금 댓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제 감독의 짧은 코멘트가 있었죠. 이겨야 될 경기에서 이기지 못해서 억울하다라는 억울하다. 말만, 네. 억울하다라는 말만 한 2번 정도 하고 사라졌고요. 지금 뭐 야후 재팬이라든가 이 온라인상에서 오는 네티즌들 글들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충격 그 자체입니다. 패닉이라고 하고 뭐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욕하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었었고요. 이제 자책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의 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댓글은 봤더니 올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했던데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일본이 뭐 사실 안방에서 자기들 네. 가장 유리하게 도쿄돔이었죠. 경기 그 스케줄을 만들었고 또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결승적 선발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결승전 4강전을 하는데 이미 중결승 끝나기도 전에. 끝나기도 그죠? 전에 결승 선발을 예고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했었는데 사실은 뭐 우리 국민들도 많이 그 회를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8회까지만 보면 에이 안 되겠구나 뭐 TV 돌리고 뭐 주무신 분들이 많을 건데 9회 만화 같은 승리죠 사실은. 뭐 대역전 이게 야구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저렇게 대반전이 일어날 줄은
저도 몰랐고 많은 분들도 몰랐는데 그만큼 짜릿했던 승리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네, 이대호 선수 오릭스에 있다가 소프트뱅크로 이적을 했는데 연봉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뭐 옵션 포함해서 50억 원, 그러니까 45억 엔이거든요. 네. 5억 엔이면은 약간 뭐 47억 원, 48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지금 일본 또 통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 끝나고 일본 쪽에 이제 관광 가이드 겸 뭐 하는데 거의 모든 돈은 지금 이대호 선수가 다 쏘고 있다. 지금 이런 후문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대호 선수 미국 진출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네. 아직까지 그거는 또 신중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 박병호 선수가 일단 미국으로 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여서 이와 함께 메이저리그 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스토브리그에서 좀 판단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과 멕시코가 그 프리미어리그 12에서 준결승전을 하고요. 여기서 올라오는 팀과 우리가 이제 결승전에서 맞붙지 않습니까? 네. 누가 올라오는 게 나을까요? 뭐 제가 스포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제는 이제 미국이든 멕시코든 어느 팀이든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일단 이제 프리미어 12에 대한 경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주최를 하는 경기거든요. 네네. 4년마다 하고 2017년에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거의 메이저리그급의 이제 선수들을 내세우면서 이 야구 대회 수준을 높이게 되는데 이번에 프리미어 1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구 소프트웨어 연맹에서 주최를 합니다. 하고 이제 예산은 일본 쪽에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선수들에 보면은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보다는 이제 트리플 A에서 메이저 요쪽의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가 올라오든 미국이 올라오든 뭐 한국이 이제는 충분히 상대가 가능하다. 이런 평가 그러니까 나오고 결승전이 일본 덕을 보고 있는 게 스케줄을 일본 자기들 유리하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결승 나가는 줄 알고 이제 먼저 해가지고 하루 더 쉬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때문에 하루 더 쉬고 나가고 이제 미국과 멕시코 승리한 팀은 하루 쉬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정상 좀 우리가 일본 덕을 보고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9회 역전승 정말 야구 만화에서나 볼 법한 승리가 지금 있었던 건데 스포츠계에 또 겹경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판넬로 정리를 네. 해봤는데요. 짧게 보실까요? 자, 우리의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 어제 드디어 아빠가 됐다고 하고요. 어제 또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었죠.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와 걸그룹 출신의 유소영 씨 심야 데이트가 딱 걸렸죠. 그러면서 이어서 김연아와 오상진 씨도 열애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소식들이 돌아서 어제 굉장히 스포츠계와 연예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박지성 아빠가 됐다는 소식. 네. 만두가 태어났어요라고 등려 소식을 전했는데 예. 태명이 만두였던 태명이 거 아니죠? 만두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태명이 만두였었고 이제 딸 등려를 했고요. 이 영국에서 일단은 등려가 잘 났는데 뭐 산모도 모두 건강하다고 하고 지금 현재 박지성 선수가 거의 이제 사회공헌 쪽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본인의 JS 파운데이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이번에 이제 딸바보의 아빠로서 더 많은 사회공헌과 또 축구계에 임하지 않을까. 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사실 실제 이 박지성 선수의 아이는 아니고요. 얼굴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김민지, 아내 김민지 전 아나운서의 사진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가상으로 합성을 합성한 해본 거죠? 아이들의 사진이라고 곧 하죠. 이제 딸 모습 공개하겠죠. 예. 공개할 텐데 닮은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열애설이 터진 분 유소영 씨인데 나이가 꽤 많아요. 손흥민 선수보다. 네, 뭐 아나운서 출신의 이제 걸그룹의 또 연기자이기도 하고요. 손흥민 선수보다는 6살이 이제 많은 연상여이기도 하고 어제 하루 종일 뭐 많은 뉴스가 있었는데 거의 모든 포탈 1위를 이제 유소영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채워줬는데 이 손흥민 선수와 유소영 씨 이제 열애설이 터졌었고요. 어쨌든 뭐 많은 스포츠계에서도 걱정도 하고 뭐 열애설 이랬는데 실은 열애설이 그닥 그렇게 선수의 기량을 떨어뜨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축하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청자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유소영 어떤 모델인가요? 네, 아니요. 걸그룹 아나운서 출신이기도 하고 네. 걸그룹 출신이기도 하고 연기자도 하는 게 맞는 엔터테이너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여의도가라고 해야 되나요? 찌라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떠서 오후에 한바탕 시끄러웠습니다. 바로 김연아 씨 열애설. 네. 김연아 선수 열애설인데 다들 이게 사실일까 궁금해했는데 결국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죠. 저게 이제 그제부터 나왔었던 것 같고요. 정보지에서는 그제 나왔었는데 저게 바로 저 오상진, 김연아 열애가 그 앞서 있던 손흥민, 유소영 저 커플 연애 때문에 나온 겁니다. 왜냐면 저 손흥민 선수와 유소영 씨의 열애를 보도하려고 했던 그 언론사가 뭐 이 D-1, D-2 하면서 이제 그 자기네가 핵심 이 사진과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그걸 공개하겠다. 그 내용은 이 스포츠 선수하고 아나운서 출신 연기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사설 정보지들이 추적을 해서 아 스포츠 선수면은 김연아 선수고 아나운서 출신 연기자면은 오상진 아나운서가 요즘 연기하고 있겠구나 해서 뭐 몇 군데에서 나왔는데 그게 SNS 통해서 확 확산이 됐고요. 이제 바로 어제 그 해당 언론사에서 아 그 커플은 실은 이 손흥민 선수와 유소영 씨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이 오상진, 김연아 열애설은 뚝 사라지게 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리 테러의 총책이 사살된 것으로 어젯밤 공식 확인됐습니다. 예. 급습 작전 때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 온몸에 총알이 박힌 채 발견이 됐다고요? 네, 바로 아바우드인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는 실은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하루 반 전에 이미 아바우드가 사살됐다고 확인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프랑스 내에서는 끝까지 확인을 안 해줬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프랑스 내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첩보를 받았었는데 아바우드가 그리스에 있더라 이런 이제 또 한 축 정보기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프랑스 정보기관이 상당히 신중을 기했는데 어제 오후였었죠. 이제 DNA 검사를 몇 차례 한 끝에 정확히 아바우드가 맞다라는 것을 정부 프랑스 당국에서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네, 생드니 체포작전에서 용의자 2명이 사망을 하고 8명이 체포가 됐는데 그 사망한 용의자 2명 가운데 1명이 지금 아바우드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함께 숨진 용의자 1명은 여성인데 이 아바우드의 사촌 여동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이 여성의 존재가 또 한 번 드러나면서 IS의 주요 테러, 여성들이 많이 가담한다. 이른바 지하드 제인이라는 용어가 떠오르고 있어요. 저 장면이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게 이제 이 여성이 이제 폭탄 조끼를 입고 경찰을 유인을 했습니다. 네. 도와달라. 도와달라고 하면서 유인을 해서 아마 경찰이 들어오면 이제 폭탄을 터뜨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경찰이 안 들어가고 이제 자살 폭탄을 터뜨리면서 이제 숨졌는데 굉장히 좀 이게 그 장면도 뭐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IS가 또 다른 무기가 여성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 이런 지금 테러리스트 가담하는 여성이 18세에 불과하다고 해요. 네. 일명 지하드 제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IS가 이런 여성들, 어린 여성들을 활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양하고요. 일단 그 지하드 제인이라고 하는 이 여성들의 이 테러리스트를 보면은 더 특징적인 것이 무슬림이 아닌 비율이 거의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여성들이 상당 부분, 그러니까 10명 중이면 2명 정도는 뭐 영국계라든가 이제 이런 쪽으로 유럽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포섭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렇게 지하드 제인, 이제 여성 테러리스트들이 했을 경우에 받아들일 때 굉장히 좀 많이 이런 경계심을 허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특별히 이제 현장에 갔을 때 테러 현장에서 남성들보다 여성 테러리스트가 활동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들의 좀 이렇게 경계감을 푸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성 테러리스트의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뭐 이제 시위 얘기 또 나오겠지만 일단은 여경들을 이렇게 폴리스 라인에 세워가지고 시위를 좀 폭력시위로 안 가게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여성이 나오게 되면 좀 경계심이 좀 약해지죠. 네, 지금 2013년 케냐 나이로비 쇼핑몰 사건에서도 그랬고 지난 1월에 그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도 배후에 이 여성 테러리스트가 분명히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 여성 테러리스트들 뭐 검은 과부 얘기도 있고 하얀 과부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테러에 좀 가담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아까 전에 리스트에 이제 지하드 제인 여성 테러리스트 명단들 나왔는데 그 면면들을 다 보면 처음에 이 IS 쪽으로 발을 딛게 된 경우가 남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IS 단원들을 통해 가지고 뭐 결혼이라든가 동거를 하면서부터 같이 전향하는 이제 그런 패턴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케냐 나이로비 같은 그 쇼핑몰 폭파 사건에서도 지금 보시는 화면이죠. 전형적으로 이제 그 리스트에 있었던 그 벨기에 출신의 그 지하드 제인이 이제 거의 핵심적으로 저 모든 것을 이뤄냈다.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리 테러의 총책이 사살된 이후에도 IS는 테러 공포를 계속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IS가 뉴욕 도심을 테러하겠다고 위협하는 영상 새로 공개했는데요.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 문제는 뭐 이게 그 미국의 지상군 투입은 뭐 마지막 결심인데 저게 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월남전부터 이라크전부터 해서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수렁에 빠진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국이 지상군 투입한다면 최후의 카드를 뽑는 것인데 미국 단독 지상군은 아마 보내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보내게 된다면 뭐 연합군인지 지금 러시아도 뭐 참여하겠다. 심지어 중국까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계 역사상 초유의 러시아, 중국, 뭐 서구, 미국이 합쳐지는 지상군이 뭐 어떨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사실은 주성아 동아일보 기자가 재밌는 게 북한군을 지상군으로 보내면 뭐 어떻겠냐 이런 칼럼도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 단독 지상군을 투입하는 문제는 아마 굉장히 신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 화면을 보셔서 알겠지만 대부분 이 테러리스트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지금 뭐 시리아나 ISIS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이민을 간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테러 분자들이 나타난 걸 현지인들이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볼 때 지상군 문제와 맞물려서 힐러리 클린턴 지금 후보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상군 파견이 불가피한 것 같다. 하지만 미국 지상군은 보내지 않겠다. 대신에 이라크 현재 군인이거나 아니면 시리아 정부군을 통해서 이 지상전은 반드시 불가피한 하나의 전략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 공선만 가지고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상군 파견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생적 테러 세력 전 세계의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정치권 얘기 넘어왔습니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지난주 열렸던 광화문 집회를 둘러싸고 불법 시위다, 과잉 진압이다, 정치권 낯선 공방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이른바 복면 금지 법안을 놓고 대립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서 무법천지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겠습니다. 살인적인 폭력 진압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마스크만 써도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절규하는 국민들을 복면 뒤에 숨은 폭도로 매도하는 새누리당의 저급한 인식에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네, 이른바 복면금지법 때문에 여야가 또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께서 이 복면금지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복면금지법에 대한 일단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2008년에 우리 수도 서울의 도심을 한 100일 이상 마비시킨,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미국 소를 먹으면 뇌가 송송 뚫리고 뭐 구멍이 탁 나고 뇌송송 구멍 탁 허황된 구호를 가지고 수도 서울에 여기를 100일이나 마비를 시켰는데 그때도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폭력이 난무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데 그 경찰로부터 각종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복면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발견을 했고 그 복면조는요. 시위 때마다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단골 전문 시폭력꾼들이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들에 대해서 검거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복면으로 신원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폭력을 사용하기 위한 예비 행위로서 복면을 착용하게 될 때 이럴 때는 이거는 경찰이 현장에서 복면을 벗을 거를 요구할 수가 있고 거기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제 법안, 그러니까 가칭 복면금지법이라는 걸 그래서 발의하게 된 거죠. 근데 저게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면서요? 많이 도입한 국가가 여러 국가가 있는 거죠. 독일이 제일 먼저 1985년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미국도 15개 주가 하고 있고요. 프랑스가요, 제가 이 법을 발의한 건 2008년 10월경이었는데, 프랑스는 2009년부터 복면
금지법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야당 그 대변인 말이에요. 마스크만 써도 잡아갈래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예비 행위로서 이제 복면을 썼을 때 그런 거고. 근데 야당은 예를 들면 뭐 청계천에 그 산책하러 나왔는데 황사가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 옆에서 우연히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경찰이 잡아가는 거 아니냐? 이게 인권유린이다, 탄압이다. 그건 황당무계한 비판입니다. 토요일 시위 장면을 보면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게 그 뭐 10만 명이 모이다 치면 거의 9만 9천 명은 뒤에 비 오는데 떨고 있고 1,000명 정도 복면 쓴 사람들이 이른바 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에 9만 9천 명이 다 가려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법안을 발의할 때 국민의 눈높이 상식으로 봐야 되는데 평화 시위에 굳이 저렇게 중무장하고 복면서고 나올 시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일부 한 줌도 안 되는 어떤 시위꾼들을 그 평화적인 시위대로부터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진국에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필요성은 언급이 되고 있지만 야권과 시민단체의 주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인권 침해 부분도 거론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MB 악법을 거론되기도 시민단체에서는 일부 시민단체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한 20년 동안 보면은 우리 사회가 뭐 저런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점점 더 폭력 시위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전반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실은 뭐 10여 년 전만 해도 쇠파이프하고 화염병이 난무하는 시대였는데 광화문 시위 보면 확실히 그때보다 줄어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만 9천 명이 있었고 이제 일부 숫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점점 시위의 가격화를 자극할 가능성이 첫 번째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아주 정교하게 규율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복면을 쓰는데 무장한 경우에만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조 의원님께서 이제 마스크 쓴 사람은 아니다, 그 해당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마스크에 X자를 써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의사 표현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사회도 있거든요. 시위의 이제 사례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교하게 규율을 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법은 좀 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어떤 의미에서 놓고 보면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저는 합당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뭐 쇠파이프가 등장을 했건 1,000명이 했건 1명이 했건 그 현장에 폭력이 난무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적 어떤 뭐 흐름에 맞지 않다. 그거는 비판받아서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라든지 마티르 간디 수상 같은 경우 이 비폭력 무저항을 갖다 상당히 강조했고 그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을 왜 강가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지호 의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나치나 또 KKK단, 이 큐클럭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복면을 쓰고 나타나거든요.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 복면을 쓴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방한다는 차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도 시위하는 분들에 대한 보호 차원이 먼저 보강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면을 쓰고 폭력적으로 나가면 개개별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집단에 대한 뭐 물대포를 무작정 뭐 쏴댄다 이런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아서 폭력하는 쪽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의 국민인데 국민의 어떤 헌법적 기본권을 방해한다는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성소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시위를 할 때 사실 얼굴을 드러내놓고 한다는 게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그러니까 상호가 어느 정도 좀 타협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분이 지적하시는 거 뭐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만약에 그 2008년에 제가 발의했던 법안을 읽어보시면 지금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매매 여성들이 의사표시를 위해서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그럼 왜 잡아갑니까? 그리고 여기 시위 현장 우연히 지나가고 있는 마스크를 쓴 사람은 왜 잡아갑니까? 그건 완전히 허황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식으로 반대를 위해서 자꾸만 그런 허황된 법안에도 없는 그런 허황된 얘기를 만들어서 반대를 하는 것 뿐이고요. 아까 이제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나치 추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KKK 이런 데가 복면을 쓰고 나오는데 한국의 저 복면 폭력저들이 바로 그래요. 저 사람들은 매번 매 시위 때마다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나 이런 걸 반입해 와갖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저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사전에 차단을 시키자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반대한다는 건요. 저런 폭력을 허용하자는 얘기뿐이 안 돼요. 네, 여권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17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복면금지법이 네. 발의가 됐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여기에 맞불로 이제 차벽, 살수차 제한 법안으로 대응을 할 것 맞불 같습니다. 놓고 있는데요. 이건 이게 어떤 무슨 법안입니까? 법안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차벽을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살수차를 그러면 폭력 시위가 안 일어났는데 공권력이 살수차를 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농민 한 분이 뭐 이렇게 심각하게 다친 부분은 그대로 봐야겠지만 뭐 옛날에 무탄무석 무승무탄 80년대 뭐 돌을 던지지 않으면 체류탄 던지지 않는다. 뭐 체류탄이 없으면 돌을 던지지 않는다. 이런 뭐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면금지법이라는 것은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의 시위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왜곡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 폭력 때문에 정작 시민들이 뭘 주장하는지는 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전문 시위꾼들, 폭력 시위꾼들을 가려내자는 것이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뭐 그거고 야권에서 뭐 살수 뭐 금지 그다음에 뭐 의경 차량들 예산 주지 않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차벽을 제한한다는 건 사실상 폴리스 라인을 설정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랬는데요. 저걸 좀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차벽 설치는요 노무현 정부 때 요번에 지난주 토요일 날 차벽 설치한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그 당시에는요 컨테이너 박스로 아예 그 뭐 끌어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게끔 컨테이너 박스로 차벽을 설치한 사례가 있고요. 근데 문재인 지금 야당 대표 이걸 반헌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헌법재판소에서요 차벽 설치에 대해서 한번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그 사례를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에요. 그 문재인 대표 그걸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안 읽어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왜 그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건 최소 침해의 원칙을 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벽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아니고 차벽을 때 3일인가 4일 동안 장시간을 하고 굉장히 그 넓게 침으로써 일반인들의 통행의 자유까지도 침해했기 때문에 최소 침해를 하는 차벽이라면 괜찮지만 그거를 위반했다 해서 그 위헌 결정이 나온 거고요. 그게 아닌 차벽 결정은 위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본인들이 집권 시에 저거 다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쳤던 거고 살수차도요 노무현 정부 때 저게 국산화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본인들이 했을 때는 다 했는데 지금 야당이니까 하지 말자 이게 전형적인 이중잣대죠. 금지법에 대한 맞불 성격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야당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위 진압의 단계라는 게 검거, 해산, 이제 차단 이런 정도로 가는데 이제 밑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죠. 한 10여 년 동안 아까 제가 이제 집회도 많이 이제 폭력이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시위 진압도 방패라든지 곤봉 같은 게 사라진 지가 꽤 됐습니다. 이 차벽이라는 거는 검거라든지 해산용이 아니라 차단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이제 시위대하고 경찰을 이격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좀 무차별적으로 금지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물리적 충돌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권의 복면금지법 도입 검토의 입장을 내놨던 김무성 대표 이번엔 갑자기 초등학교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네, 오늘 조간신문에 바로 이 사진 하나가 좀 화제가 됐는데요. 사진 화제가 되는지 왜 찾은 건가요? 네, 왜 재래식 변기와 함께 사진을 찍은 걸까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저거는 이제 아마도 제가 그 추측건대는 지금 무상급식으로 인해서요. 이제 교육 예산이라는 게 뻔한데 정해져 있는 건데 무상급식으로 예산이 많이 쏠리면서 학교에 저런 노후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거의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애들은 저렇게 저거 뭐라고 재래식 변기. 재래식 변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앉아서 이런 걸로 다 바꿔야 되는데 아마 예산 부족으로 저렇게 아직도 재래식 변기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네, 김 대표 얘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얼굴을 붉히면서 또 한 번 논쟁을 벌였었죠. 바로 서청원 최고위원과의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어제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중재를 했는데 하지만 역시 의견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무슨 의견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야 할 것이 정치 신인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지금 왜 그렇지? 뭐 어떤 형태로 하든 선거구도 지금 안 정해진 상태고 그다음에 게임 규칙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현역들은 무제한으로 자기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정치권에 도전하는 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이런 깜깜이 상태는 굉장히 불공정한 것이죠,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개특위에 넘어가 있는 선거구 협상 자체도 여야 현역 의원들이 이심전심 담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두 분이 어떤 갈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빨리빨리 어떤 룰을 정해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온당하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냥 현역들은 거의 한 500m 앞서가 뛰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벌써 다음 주가 11월 사실상 마지막 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천 그런데 지금 저렇게 지지부진하게 공천 룰을 갖고 아직도 저렇게 대립하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새누리당 있는데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후퇴를 하면서 대신에 공천 특별기구를 꾸리기로 한 게 9월 30일이거든요. 지금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기구도 못 꾸리고 있는데 아까 이제 박상원 소장님께서 이제 신인에 대한 이제 역차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친박 진영에서는 시간이 끌어지면 끌어질수록 뭐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여러 가지 경선, 뭐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당의 이제 입김이 심사가 강해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친박, 뭐 청와대 쪽의 기세가 좋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시간을 끌수록 그런 판단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야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항상 이 이름 때문에 문제였는데 당명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연합 이름을 떼는 건가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이제 법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고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새정치민주당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당.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새정치민주당이 되면 통상적으로 민주당 이렇게 부르겠죠. 그렇죠. 새정치당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게 또 지금 당내 개파 갈등하고 엮여 있는 것이 얼마 전에도 이 손혜원 이분이 이제 홍보위원장이 한번 이야기를 꺼냈다가 쑥 들어갔는데 다시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꺼낸 건데 뭐 당 주변에서는 안철수 의원, 안 전 대표 측도 공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전 대표 측 이야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혁신이 된다는 그 전제하에서 동의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예컨대 뭐 문안박이 되건 뭐가 되건 이제 잘 된다면은 그거하고 이제 발을 맞춰가지고 당면 개정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뭐 문재인 대표 주류 측하고 비주류 측 사이도 안 좋고 특히 이제 안 전 대표 측하고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당면 개정 이야기를 나오는 거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새정치민주당이 가능한가요? 지금 김민석 전 의원이 민주당이라는 걸 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당으로 바뀌더라도 우리가 그냥 뭐 새민당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약칭을 민주당으로 안 하면 된답니다. 약칭 민주당을 못 쓴다면 당명을 바꾸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 야권이 바꾸자는 것은 민주당이라는 적통을 좀 찾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새정치민주당으로 바꾼다 해서 약칭을 민주당으로 못 부른다면 새민당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 의원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지만 이 전부 다 이 본질은 놔두고 뭐 이름 바꾼다 뭐 문안박 제의한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 본질이 뭐냐면 안 의원 측 이야기는 좀 혁신에 대한 내용을 좀 제대로 가져가자 이래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겠는가 신뢰받지 못한다면 총선에 이기는 것도 의미가 있고 대선도 어떤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기존의 주류 쪽에서는 안 의원의 그런 내용도 담아내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우선 당명도 바꿈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친근한 맛을 좀 느끼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글쎄요 새민당이 되든 뭐 민주당이 되든 어떤 당이 되든 그 내용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래 안철수 의원 영입하면서 만든 당명이잖아요. 만약 이번에 바꿔버리면 안철수 의원 마음 더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정치라는 게 남아있으면, 그냥 뭐, 이제, 왜냐면 그때 새정치하고 민주당하고 합쳐지면서 반반씩 이름을 넣은 거니까. 근데 새정치라는 말을 자체로 없애면 이제 안철수 의원이 반발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 세계 최대 규모의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설치됐습니다. 초대형 화면에 펼쳐진 형형색색의 마술이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배혜림 기자입니다. 초대형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가득 채운 만국기가 실제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선명합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천장에 설치된 가로 8m, 세로 13m 크기의 초대형 화면은 올레드 디스플레이 중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LG전자가 생산한 55인치 곡면 올레드 140장을 연결해
한국 전통 가옥의 처마 곡선을 재현했습니다. It's beautiful. I really like it. The colors are so lively. I never seen anything this big. Maybe my kids will point it out. They'll notice, look mom. So, and it's very IT. 초대형 디스플레이는 면세구역 동편과 서편 두 곳에 설치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우리 대한민국의 관문이기 때문에 국제 여객들에게는 볼거리, 좋은 어떤 추억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상징들이 되겠습니다. 공사 측은 하루 평균 12만 명, 연간 4,500만 명에 달하는 공항 방문객들에게 최첨단 IT 기술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